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팔칼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의 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풀렸다고 합니다만 오늘도 여전히 추운 겨울의 날씨인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영화 또 GV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영화를 저는 이제 2번 봤는데 GV 하기를 굉장히 이렇게 후회하는 중입니다. 왜요? 이렇게 좀 웃고 재밌는 얘기 할 수 있는 영화면 참 좋겠는데 네.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사실 그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주제 의식이라든지 물론 배경은 이제 1972년도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영화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메시지가 2025년도에 이 대한민국과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성을 가진 영화로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구 방송국 직원으로서 정말 또한 굉장히 몰입하면서 보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긴 했지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는 아주 수작인 영화가 잘 뽑혀서 나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아직 올해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좀 이런 말 그렇지만 올해의 영화로 개인적으로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올해의 영화로 선정이 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게 아카데미 네. 각본상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2025년도 아카데미 여러 부문이 있습니다. 작품상, 연출상, 남우주연, 여우주연 여러 상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본상에 올라 있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게 뭐냐면 가끔 작품상이나 연출상에 올라 있는 작품들을 보시면요,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사실은 감독상이나 작품상 같은 경우는 약간 실험적인 작품들이라든지 굉장히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에게 이렇게 후보가 오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각본상 후보에 올라있는 작품들은 일반적인 영화 팬들이 감상하기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의 최고 영화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셔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런 빛나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생각할래? 그 주인공이 주로 이제 그걸 연출하는 어떤 비더역이 있었고요. 룬 역할, 마부 역할, 정말 다 개개인의 특징을 가지고 개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각자 입장에서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선택을 할까를 관객들이 스스로 물어보게 되잖아요. 저는 어떤 이런 류의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떤 캐릭터에 가장 몰입해서 보셨어요? 제가 가장 몰입해서 봤었던 캐릭터는 이제 데이비드 역할이 진행자 역할이니까 네. 가장 이제 몰입해서 볼 짐 수밖에 맥케이라고 하는 없었지만 제가 좀 꼰대인가 봐요. 저는 예전부터 선배들한테 혼나면서 방송을 배워가지고 일단 실없는 소리 방송에서 하는 거 아니다. 무엇보다 신중하게 팩트와 저널리즘의 근본에 대해 생각하라는 말브 캐릭터가 그래도 최대한 팩트를 체크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제가 어떤 지향하는 바와 가까운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영화에 쭉 좀 보면서 어떠셨어요? 일단 우성진 씨 이야기를 좀 받아서 이야기 들으면 이제 벤 채플린이 연기했던 ABC 간부죠. 이제 2번 더블 체크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제 캐릭터에 가장 인상적이셨다 이야기했고, 아까 짐 맥케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화면상에서 나오죠. 실제로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네. 배우가 연기한 장면은 이 뒷모습이라든지 옆에 살짝 걸리는 장면에서만 대역기 연기를 했고요. 실제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짐 맥케이 실제 인물입니다. 72년도 당시에 ABC가 실제로 이제 방송을 녹화해서 전 세계에다 생중계했던 그 화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기한 장면과 72년도에 짐 맥케이가 실제로 방송한 장면을 편집을 같이 붙여서, 그러니까 연기가 아닌 실제 짐 맥케이의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신 겁니다. 영화에 쓰이는 대부분 자료 화면이 실제 벌어진 그 사건을 화면을 그대로 이제 송출해서 내보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살아있는, 지금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잖아요. 살아있는 장면이 그 덕분에 또 느낄 수 있게 됐지 않았나 싶은데, 선배님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또 인상이 남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캐릭터보다 아까 꼰대 같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속물 같은 게 보너스를 얼마를 받았을까 부분이 약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역시나 그 룬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 ABC 스포츠 이제 사장으로 이제 나오죠. 이제 현장에서 지휘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뒤에서 이 생방송을 우리가 진행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해서 위성 사용권까지 따와서 진행하는 인물인데. 보도국이랑도 막 싸우고 말이죠. 그렇죠. 네. 사실 이게 보도국이 아닌 스포츠국이에요. 스포츠를 중계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걸 보도국화 시켜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특종을 터뜨리게 되죠.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50년대와 60년대 소위 TV 보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TV 보급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방송을 꼽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69년도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던 이제 달 착륙 생중계와 그리고 91년도에 걸프전에서 실제 전쟁 상황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던 사건, 그리고 바로 1972년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셨던 이 방송, 그러니까 뮌헨에서의 22시간 생방송이죠. 22시간 동안에 그 인질극을 벌였던 이 방송을 생중계로 내보낸 이 세 개를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그 방송으로서 이제 꼽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룬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스포츠라는 것을 단순한 중계로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드라마화 시킨 최초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첫 장면을 보시게 되면 미국 선수가 수영에서 스피치라는 선수가 우승을 하죠. 우승을 하는데 금메달을 따는데 카메라를 잠깐만 2등한 독일 선수를 먼저 잡아봐 라고 해서 독일 선수 쪽으로 카메라를 이동시켜요. 그래서 장소가 이제 독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 우승한 선수는 유대계 미국인인 스피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기억이 남아있던 70년대 초반이니까 바로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전 유럽과 미국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승한 사람의 표정도 중요하지만 유대계 미국인에게 친 그 좌절한 독일인의 표정을 담아내서 시청자들에게 그걸 하나의 드라마화, 스토리텔링화 시킵니다. 그리고 미국 선수가 또 우승했다고 했을 때 그의 인터뷰를 하는데 생방송 인터뷰 중에서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물어봐라. 스포츠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통해서 또한 스포츠 선수의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이 스포츠를 좀 더 대중들에게 접근시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했던 스토리텔러였어요.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있는 인물이고,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스포츠국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들어가는 이 보도의 한복판에서 72년도의 역사적인 사건을 생중계할 수 있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한 2년 전에 재밌게 본 이제 그 영화 중에 책 중에 하나가 밥 아이거라는 이제 디즈니의 전설적인 이제 사장, 뭐 지금도 이제 사장을 다시 또 맡게 됐는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룬이라는 인물에 빗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책의 서두가 본인이 올림픽 때 이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분도 밥 아이거라는 사람이 ABC 방송국의 스포츠 사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콘텐츠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또 상징적으로 이용한 또 한 번의 실존 인물이 밥 아이거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건 요 마지막 엔딩 크레딧 올라갔을 때 스페셜 땡스 투 밥 아이거가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 자료화면이 쓰여지는데 밥 아이거가 어느 정도 역할을 또 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실존 이 영화 인물들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실제 이름이 사용되진 않았지만, 제가 또 인상 깊게 본 거는 저희 이제 뭐 앵커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설적으로 꼽히는 미국 앵커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뭐 월터 크롬카이드나 아니면 뭐 바버라 월터스, 아니면 피터 제닉스라는 전설적인 앵커가 각각 CBS와 ABC, NBC의 정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앵커들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몇몇 인물도 계신데 그분들은 거의 이제 좀 정치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의 저널리즘의 상징으로 미국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 저널리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실명으로 썼다는 거, 이것도 저는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마주한다라고 해야겠죠. 이걸 픽션화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최근 2024년, 제작은 2024년이 됐으니까요. 2024년과 2025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감독의 야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현대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독일계 그 여성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이 캐릭터에게 부여된 임무라든지 혹은 그 어떤 에피소드입니다. 이 현장에서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존 인물인데요. 이 여성 캐릭터만큼은 여러 캐릭터를, 그러니까 여러 실존 인물들을 합쳐서 만든 가공의 캐릭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그 코믹한 지점이 하나 있었죠. 커피 좀 타와 라고 하니까 여자가 당황하다 커피를 타러 나가요. 근데 그때 막 라디오가 고쳐지는데 독일어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 옆에 있던 흑인이 조롱하듯이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여자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하고서 그 다음 장면이 되면 이 여성이 그걸 해석하고 있고 남자가 나가서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한 장면이냐면 1970년대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을 말하자면 자신들의 보조적인 스텝 정도로만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감독은 이걸 7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현대성을 거기다 부여하죠. 그래서 이 말하자면 어떤 구시대적 그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커피 심부름 시켰다가 그 여성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자신이 이제 보조적인 역할로서 돌아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장면은 사실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장면을 빼버려도 영화의 줄거리를 이해하거나 메시지를 전달받는데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감독이 이 장면을 집어넣었던 것은 이것이 1972년도의 이야기지만 2025년에 보여졌을 때 현대적인 관객들에게도 이것이 현재성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 이렇게 봐도 아마 무관할 겁니다. 네. 뭐 또 다른 장면 생각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이렇게 깨알 같은 장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이제 자막의 번역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프로듀서와 어떤 카메라맨 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영화에서도 작품같이 항상 작품을 같이 하는 감독님은 카메라맨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뭐 방송국에서도 흔히 이제 선호하는 어떤 스텝을 꾸려서 일을 하게 되는데 PD와 뭐 진행자라든지. 예, 그렇죠. 근데 이 어떤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 카메라를 끌고 나가는 장면 그 다음에 카메라맨한테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 그러면 이제 보통 카메라맨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카메라 감독이면 내가 알아서 앵글도 잡고 내가 알아서 필요하면 땡기고 이런 본인만의 장인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딱 그 지시가 들어오면 야 너 예술하려고 그러니? 야 너 좀 야 나도 카메라 감독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력 같은 게 분명히 어느 방송국에나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때 그 연출가가 카메라맨한테 그런 지시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Thank you, 큐브릭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스탠리 큐브릭의 네. 큐브릭. 근데 자막에는 반영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방송국 스텝 간의 그리고 하는 일 간의 어떤 그 약간의 갈등과 그러면서도 또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또 같이 노력하는 어떤 부분이 또 영화 내에서 잘 반영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오상진 씨가 이제 실제로 방송국에서 일을 굉장히 오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잡아내는 장면인데요. 이 방송국에 가면 실제로 이 72년도에 저 그 스튜디오 안에 있던 사람들의 평균적인 나이가 20대에서 30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많은 젊은 관객들 정도의 나이였겠죠. 근데 방송국에 가보면요. 카메라 감독님들 중에 40대, 50대 감독님들이 꽤 많아요. 이미 방송국에서의 경력이 훨씬 많으시고, 네. 이런 분인데, 그 감독님. 가끔 녹화 중에 전화도 받으세요? 그렇죠. 녹화하는데 그냥 하시면서 전화 받는. 깜짝 놀래요. 여유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예전에 생방 중에 어떤 분이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마이크 떨어뜨릴 뻔했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뭐 방청객들 중에는 하시면서 이렇게 뜨개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방송국에 오래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참 새파란 이제 막 데뷔를 한 연출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을만해 해서 그냥 믿고 맡긴 말하자면 이 전설적인 생방송을 통해서 데뷔한 듯한 그 젊은 PD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현장에 나가 있던 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짬밥이 많은 감독님이 네 알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를테면 그런 장면이었죠. 말을 받은 거예요. 그 스탠리 큐브릭이 워낙 유명한 미국의 감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을 또 캐치를 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송인으로서 굉장히 좀 모순적인 어떤 결과를 낳아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제 MBC의 선배들 중에 뭐 이거는 이제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의 어떤 그 명성을 얻고 또 기자로서 굉장히 명성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정계 진출의 발판까지 됐던 어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참사를 통해서 국민적인 스타로 올라가게 된 기자들이 또 탄생하게 되고요. 성수대교 붕괴를 또 10시간 생중계했던 손석희 앵커도 나중에 국민 앵커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국이라는 게 참사와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참사를 보도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그 저널리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한 존경이 따라오면서 이게 또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그 방송을 하는 개인에게 엄청난 기회가 또 주어진다는 점에서 참 뭐가 옳고 그런지,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가 훨씬 더 행복하고 모두에게 좋은 나라겠지만 이것이 또한 기회가 된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방송이 꼭 필요한 공공의 미디어긴 합니다만 그 방송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사실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을 때잖아요. 인간은 원래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더 집중적으로 듣는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안 들어도 내 삶에 아무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나쁜 소식은 나만 모르게 되면 나 혼자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공동체에서의 위기를 맞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극속에도 나오죠. 달 착륙보다 아마 시청률이 더 나올 거야 라고 하는데 인류의 어떤 그 진보를 이야기했던 1969년도에 달 착륙보다 오히려 테러 사건이 더 시청률이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보너스를 받게 되는 상황도 보여주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타가 되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역시나 묻고 있죠, 감독이. 그러니까 미디어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현대성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1950년대와 60년대가 이 TV의 보급률과 함께 TV 방송사가 엄청난 그 상승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영향력과 자신들의 매스미디어로서의 어떤 그 윤리의식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기 전에 맞습니다.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영화 처음 시작하고 화면이 나오면 캐롤 코라고 하는 석유회사의 자막이 보이고 광고 내보냐 하면 카메라 의도적으로 우측으로 빼면서 코닥 광고가 나가는 그 광고를 잡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미디어로서의 어떤 선의와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업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한계를 그 광고의 어떤 그 상징들을 영화 속에 등장시키면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점들이 지금에 와서 이제 바뀌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칼라 TV가 80년대나 돼야 보급이 됩니다만 이제는 개인 미디어 시대가 됐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두가 이제 휴대폰을 들고 직접적으로 SNS를 통해서 생방송을 하는 그러니까 작은 미디어들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영화가 나오면 우리는 TV라든지 라디오 같은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대한 윤리의식을 묻는 그런 영화였다면 이제는 이 영화가 앉아 계신 관객석의 모든 분들 스마트폰을 들고서 무엇인가를 촬영하고 SNS에 무엇인가를 올리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의 윤리의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영화 시대를 이제 살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연말에 있었던 뭐 12월 3일 이후에 어떤 국면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뭔가 큰 일이 터지게 되면 TV 뉴스 속보부터 이제 보게 되지만 정말 현장에 나가 있는 수많은 뭐라고 해야 되죠? 유튜버 스트리머들 그런 것들만을 또 보게 된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자극 없이 여과 없이 나가는 저널리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선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제된 그리고 아무래도 속보성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하면 늦어지게 되고 정확한 정제된 정보를 방송해야 되는 그런 채널들은 아무래도 뭔가 느리게 뭐가 나가는데 그런 스트리머들은 여과되지 않은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스포츠를 위해서든 아니면 개인의 조회수를 위해서든 막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은 비단 어떤 저널리즘을 내보내는 방송국뿐만 아니라 이 뉴스를 소비하는 각각의 시청자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교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이제 배불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회와 이제 시청의 숫자잖아요. 사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공짜로 얻게 된다면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상품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유튜브 영상을 공짜로 감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하자면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광고료를 지급해주는 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상품이 많아질수록 그 유튜버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만드는 사람의 윤리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윤리이기도 해요. 마지막의 장면에 보면 이 PD가 자기 차에 가서 이제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영화가 탁 하고 끝나버리죠. 영화에서 이제 여러 번의 변곡점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생방송으로 경찰의 진압 소식을 그냥 내보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보가 터지게 되는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이 PD가 실수를 합니다. 근데 하나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PD가 무엇을 생각할까를 영화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 뭐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인터뷰를 했다라고도 하는데, 내가 그때 경찰의 진압 작전을 생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라면 경찰이 성공적인 진압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 최소한 인질의 몇 명이 희생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몇 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경찰이 그 진압을 취소하지 않았을 테니까 하는 후회가 남는 거죠. 방송으로서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신은 그걸 생방송으로 내보냄으로써 결국 경찰의 작전을 취소시키는 역할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지막에 모든 인질이 전멸했다고 했을 때, 사망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느껴야 했던 어떤 그 죄의식이라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윤리의식들을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던지고 있고, 우리는 사실 세월호 때도 오보를 경험했잖아요. 모두가 다 구조됐다 하는 이야기를 통했다가 다시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는 그 오보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서 더 큰 슬픔 속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이 영화 속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순간순간의 장면에서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을 또 비춰볼 수 있다는 게 이 영화가 가진 아주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목이 이제 9월 5일 위험한 특종이라는 타이틀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배급하는 쪽에서도 이 9월 5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주는 그 맥락성이 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름을 붙였을 텐데, 우리에게 주는 뭐 세월호의 그날 혹은 큰일이 있었던 그날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정말 와닿을 만한 그런 스토리의 영화가 탄생돼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제 9월 5일이 좀 생소한 날짜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뭐 7월 4일, 우리나라 얘기하면 이제 광복절 같은 독립기념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짜로서 기억이 되고, 우리도 뭐 최근에는 여러 숫자들을 기억할 수 있죠. 뭐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12.3까지 지금 여러 숫자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미국과 유럽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 72년도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60년대, 70년대는 이 유럽이 막 끌어오르던 시절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까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TV가 보급되고, 이제 뭐 라이프지 같은 이제 매거진들이 막 보급이 되고, 신문사들이 더 늘어나면서 모든 뉴스가 실시간으로 이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까지는 선과 악의 전쟁이다 라고만 생각했죠.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했는데, 이 베트남전을 TV 생중계로 보기 시작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선과 악이라고 했는데 그 미군이 가서 이제 베트남에서 말하자면 어떤 보여주고 있는 어떤 폭력성 같은 것들도 과감 없이 바로 전달이 돼버리고, 전쟁의 참상 같은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면서 당시의 젊은 세대들이 이 기성 세대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68년도에 이제 유럽의 68혁명 같은 것들이 시작이 되고, 67년도에 이제 그 서독을 방문했던 이란의 그 팔라비 왕의 그 말하자면 그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독일 청년 한 명이 총을 맞아 죽습니다, 경찰한테.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감을 갖던 시기였고, 이 72년도에만 해도요, 5월 그 습격 사건이 있어서 소위 이제 독일의 바덴마이너프라고 하는 적군파라는 사람들이 그 5월에 이제 미국 그러니까 이제 서독의 방송사 미국의 어떤 여러 그 관련된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서독 사회가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바더마이너프의 그 바더와 마이너프라는 두 사람이 이제 검거가 되는데, 검거가 되고 나서 제가 보기엔 아마 올림픽이 열리면서 약간 방심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피에로 문제가 터지는 그 시점에 이제 그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선수단이 있는 것을 이제 공격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막 유럽이 끌어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국제적인 정세 문제도 같이 얽혀 있는, 역사를 조금 이해하고 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지만 사실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와서 뭐 올림픽도 여러 개 됐지만, 그 전선을 막 달라고 하는데 안 주잖아요. 왜? 프랑스 사람이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런 앙금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독일과 프랑스는 전쟁하고 싸웠죠. 그리고 왜 그 독일 놈들이라고 막 저놈들 막 프랑스 놈들이라고 막 서로 욕한 장면, 이 영화 되게 재밌게 찍힌 게요. 총소리를 처음 들을 때 있었던 사람은 독일인하고 프랑스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독일계 그 통역하는 여성과 이 프랑스 그 기술자 아저씨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선 빼가지고 나오던 그 또 다른 이제 사람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 총소리 아닌가? 하면서 가요. 그리고 미국 사람은 전화로 받습니다.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전화로 받아서 총소리가 들렸다는 제보를 받아요, 이 PD가. 그리고 확인하죠. 총소리가 들린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와 유럽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비극을 경험했던 것은 유럽인들이었고 미국은 사실 진주만 폭격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 미국 내부 본토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사실 당시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 안 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주만이 폭격되는 바람에 유럽으로 간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만약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유럽은 뭐 독일에 의해서 쑥대밭이 됐겠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그 전쟁을 바깥에서 본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서의 어떤 입장 차이 같은 것들을 그 처음에 총격 소리가 들리는 장면을 통해서도 감독이 아주 영민하게 그 나눠놓고 찍어서 편집으로 붙여놓은 그런 장면들을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번에도 느끼게 되는데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자기 이스라엘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을 그냥 데려오잖아요. 우리나라 방송국에 가면 오겠어요? 참 이게 요새 BTS 때문에 좀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K 강국이 됐지만 미국 방송국에 가니까 그냥 오고 독일 그 장관도 물론 약간의 뭐 거짓말 아니 블러핑을 위해 뭐 잘못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잖아요. 뭐 인질들이 다 해결됐다. 근데 어떻게 미국 방송국에서 가장 그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참 가장 강력한 어떤 파워에 대해서도 생각을 파워를 가지고 있고 또 유일한 생방송 주관사였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이제 벌어졌던 실제 사건을 이제 재구성했는데 보셨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아주 조금만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보면 저희는 이제 2번씩 봤어요. 근데 한 번 더 보시면 그 아마 지금 설명드린 여러 가지 어떤 맥락에 대한 대사 같은 것들이 탁탁 와서 이제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건 아마 이해하시면 피식피식하게 된 유머도 많이 있더라고요. 깨알 같은 네. 유머.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훨씬 더 이 영화가 갖는 어떤 함유라든지 그 숨겨진 의미 같은 것들을 좀 깊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쯤에서 이제 관객들 넘어가죠. 뭐 저희가 영화 감독도 아니고 제작자도 아니고 배급자도 아니고 막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독님한테 물어보면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 연출진의 의견과 무관합니다. 자막을 띄워드리면서 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이크를 뭐 갖다 주시나요? 아니면 첫 질문이 진짜 어렵죠. 이게 마이크 요 앞에 저 2번 세 번째 줄에 계신 안경 끼신 우리 관객분께. 예, 안녕하세요. 저 오상진님 계시니까 또 제가 그 방송사가 생각이 나서 질문을 좀 드려보는데요.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그 보도 참사가 국내에도 있었잖아요. 2016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2016년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전원 생존이라는 대형 오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좀 아까 영화를 보면서도 좀 그때 생각이 많이 나서 궁금했던 것이 물론 역사적인 어떤 테러 생중계라는 어떤 성과를 이룬 분들이 지금 영화에 등장했지만 그 오보에 대해서 혹시 이분들이 어떤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성과에 묻혀서 위하며 넘어갔는지가 문득 궁금해져서 한번 알고 계신 분 있나 해서 한번. 이 영화에 나왔던 오보 관련자들이요? 예. 근데 왠지 제 생각에는 그냥 아까 분위기 봐서는 넘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어떤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오보를 낸 방송사는 공식적으로 사과도 했고 그때 마침 또 암흑기이기도 했고 흑역사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가장 믿음을 얻는 방송사로 거듭났잖아요 다시. 그런 면들이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 친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일말의 어떤 다른 분들과는 또 다른 어떤 감정으로 그때 그 일을 대하게 되는데
뭐 사실은 이제 이 뒤로도 사실은 물론 이제 굉장히 빨리 어떤 그 보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진행되는 방송 중에 이제 그 얘기를 다시 이제 물론 어쨌든 뭐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전해드린 바에 의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뭐 이 방송국에서는 크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는 없었던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요. 글쎄요, 이게 오보라는 것이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벌어졌다면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다 노력하고 또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순간적인 어떤 그 프로듀서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뭐 말들이 이제 방송을 전파를 통해 흘러나가게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건 그 항상 팩트 체크를 우선시했던 그분조차도 좋게 된 거에 대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다리는 뉴스였던 거예요, 모두에게 전원 구출이라는 건. 그러나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바로바로 이제 텔레그래프가 오고 뭐 텔레그램이 오고 정보가 오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뭐 일이 흘러가게 됐는데 그래서 저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방송인으로서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하고 또 무엇인지 얘기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모든 분들이 또 이 자리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런 점들에서 무겁게 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방 중에는 안 한 것 같죠? 만약 그 장면이 있었으면 사용을 했겠죠. ABC에서 오보낸 거에 대해서. 근데 짐 맥케이가 그냥 넘어가요.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그냥 바로 이제 진행하는 것은 당시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자체의 존재가 굉장히 그 의미하는 바가 있죠. 왜냐면 여기 앞서 이야기하신 그 프로듀서가 이제 실존 인물이 제프리 메이슨인데 이 그 존 마가로가 이제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실제로 이 영화에 참여해서 그 자문 역할로서 그 이 각본이라든지 연기 그 촬영 분량들을 다 같이 검토를 하면서 영화에 참여를 했어요. 영화 사실은 그렇게 그 대자본의 영화는 아닙니다. 33일 한 달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촬영이 됐으니까 인디 영화예요. 미국 쪽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세트도 거의 부조정실이랑 거기 창문 열고 나와서 요거 보이는 거 이외에는 없잖아요. 밤 장면 저기 불빛 몇 개 보이는 거는 나머지 다 세트에서 찍었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본명이 등장하고 자신이 그걸 밀어붙여서 오보를 내는 장면까지 다 허가를 해준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론이라는 그 ABC 사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존했던 인물들이 물론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 중에 이제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실존했던 인물들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 들어가는 저런 실수 장면들까지도 감수를 하고 그것을 다 용인한 채 영화해라 라고 했다는 것은 아마도 더 큰 의미로서의 개인적 사과는 이 영화 속에다 자신들이 담아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점이 참 미국의 장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흘러간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 스스로도 내 이름을 공개하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기회를 줄 수 있었다는 그렇죠. 그런 사과가 있어야 계속해서 남의 사과를 받아줄 수도 있어야 또 내가 사과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뭐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방송국 직원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도 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의 더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뭐 왕실에 있는 사람 이름까지 그대로 쓸 수 있는 어떤 표현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부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가차 없어요. 외국은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에 분 한번 봐줘. 마이크가 쓰신 분부터. 네. 네. 그 영화 엔딩에 보면 룬이 그 보너스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 특집 생방송 준비하자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방송인으로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관객한테는 어떻게 보면 비정해 보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오상진님께서는 보도나 카메라가 가지는 인간성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변명이 아니지만 제가 퇴사한 지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닥치는 대로 연기도 하고 아무거나 다 하고 먹고 살고 있는데 내 생각은 하죠 항상 뭐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선배들도 그런 질문을 저에게 많이 던졌었고요. 이게 되게 방송인으로서 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더 쇼 머스트 고 온이잖아요. 내일 뭐 편성표를 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나서 어떻게 해. 그래서 PTSD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전부일 수 없으니 그래도 그거를 중심 잡고 끌어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느껴지긴 했지만 참 아이러니컬하죠. 비극의 현장을 또 보여주는 것이 사실을 전달하는 대의명분이 있겠지만 그 가족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언론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을 보여주는 게 본령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개입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가치 판단을 도대체 얼마나 하며 내 의견을 얼마나 덧붙일까.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그런 철학을 세워나가는 건 되게 중요한데 오늘도 뉴스는 계속 나가야 하고 또 기사는 써야 하고 그때도 피터 제닉스가 와가지고 저 아이디어 있어요. 그 공항 나가지고 그거 잔해 막 보여주면서 막 멋지지 않아요? 이런 회의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긴 하다는 게 참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런지 저도 방송하는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이제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건 누군가는 그걸 할 거기 때문에 옆 채널은 그걸 할 것이고 또 다른 기자는 나를 물먹일 것이고 그런 이제 환경에 쫓기다 보면 서로 다 속보 경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감기 걸리셔도 회사 가고 누나도 회사 가잖아요. 그 해외 토픽 가끔 보면 눈이 넘어와서 스키 타고 회사 가시는 분들 이런 거 우리 왜 유튜브에서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회사에 눈이 그렇게 왔으면 하루 쉬어도 되지 왜 이렇게 회사에 가? 결국 방송의 윤리이기도 하고 이건 직업인의 어떤 그 태도 같은 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것이 또한 과거의 기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2025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기성세대의 어떤 기준이 그랬다라면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도 세상을 좀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영화는 좀 상관이 없는 에피소드인데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월드컵에 감독 맡으셨던 분이 있어요. 파울로 벤투였나요? 예, 포르투갈 감독인데 인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흥민 씨가 선수가 패스하고 그 누구죠? 네? 황희찬 선수가 그 골 넣어가지고 종료 직전에 왜 골 넣고 난리 난 적 한 번 있잖아요. 16강 올라가던 그때 감독님이셨어요. 근데 이 감독님이 축구 감독님 대표팀 시절에 이청용 선수인가요? 누가 그 찾아와서 사실은 그 시합 중인데 동생이 결혼하는데 다음 시합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나 빨리 비행기 타고 가서 그 결혼식만 좀 보고 오면 안 되겠냐 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럼 갔다 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국가대표 시합 중인데 아니 선수가 지금 무슨 우리나라 선수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경기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태극 마크 달았으니까 난 국가를 대신해서 왔다. 그게 이제 전 시대의 어떤 미덕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청용 선수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갔다 오라고 했다니까 이제 기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때 파울로 벤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사랑하는 동생이 결혼을 하면 가서 봐야 될 거 아니냐. 축구도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인생이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는데 그걸 보고 와야지 지금 축구 뛰고 있게 생겼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고 우리의 어떤 그 삶의 태도와 윤리와는 좀 다른 그런 방향에서 굉장히 좀 뭔가 낯선 경험을 하게 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한 번쯤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것이 72년도의 윤리죠. 근데 그 윤리를 보여주는 건 2025년의 관객들에게 자 이런 윤리가 있으니 이대로 살아야죠라고 묻는 게 분명히 아닐 거예요. 예전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그러니까 질문을 시작하는 영화가 가장 좋은 영화일 테니까 이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 영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여러분들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 번쯤 재해석해 보시는 것도 전 이 영화가 가진 가장 좋은 효용성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분이 동시에 가위바위보 할까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두 분으로? 네. 그럼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두 분 아직도 들고 계시죠? 인류와 민족을 위해서 네. 이 질문을 꼭 해야겠다. 일단 그러면 여기 앞분 그다음에 이렇게
안정기인 분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영화를 곱씹어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최근에 뭐 야구라든지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들을 보면 표를 구하지 못해 뭐 안표를 팔잖아요. 근데 안표를 팔 때 안표를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도 문제다 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디어가 점점 고를 수 있게 되면은 시청자는 그냥 단순히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 될 수도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특종들 좀 자극적인 내용이 계속 미디어에 담겨지고 또 더불어서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뉴스도 좀 더 자극적이고 단독이고 이런 걸 내걸어서 하는 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방금 영화 주제와 같이 그런 특종뿐만 아니라 최근 있었던 뭐 사건들, 뭐 비행기 사고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보여지고 뭐 뿐만 아니라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법원을 직접 심투하는 거를 생중계로 들어가서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근데 이런 장면들이 과연 시청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어쨌든 그 눈이 얘기했던 게 결국 시청률에 의해서 이 장면을 안 내보냈으면 시청률이 오르지 않지 않을 거냐 뭐 이렇게 암시하는 바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인데 그런 장면에 있어서 우리 두 분께서는 방송인이기도 하시지만 집에서는 또 TV를 시청하고 유튜브를 보실 시청자이실 텐데 과연 이러한 좀 과도한 보도 경쟁에 있어서 시청자들의 책임은 과연 없을까라는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과거에 그 나왔던 영화 중에 한 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살인자가 인질을 잡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래요.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데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빨리 죽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보면 이 인질을 삽니다. 근데 시청자들은 보기 시작해요. 궁금해서 죽었나 살았나. 왜 볼까? 자꾸 보면 죽는데. 여기 이제 깔려있는 의식 중에 하나가 있죠. 이건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볼 때 가장 행복하죠. 영화 스크린 속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핵무기가 터지고 외계인이 침략해와도 우리는 전혀 일말의 죄책감이 없이 봐요. 왜냐면 이건 진짜가 아니니까. 나는 저 스크린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팝콘을 먹고 콜라를 먹으면서 그 광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튜브를 비롯한 동영상의 시스템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와의 어떤 현실성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유튜브라는 그 동영상 시스템이 굉장히 혁명적이면서도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소비자이자 창작자가 돼 있어요. 과거에는 소비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었죠. 방송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몇 %가 안 되고 우리는 소비자들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의 입장만을 가진 채 이 미디어를 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분들이 SNS에 자신들의 사진 올리고 조회수가 늘어나면 행복해하고 댓글이 많이 달리면 내가 뿌듯해지고 갑자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내 유튜브가 막 몇만이 돼서 실버 버튼 받는다? 최고지. 그걸로 누가 얼마 벌었대 하는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흩어져 나가고 결국 이 윤리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소비자이자 창작자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 안에서 공공의 어떤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규약이 만들어지든지 간에 법과 규약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들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말하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유튜브 창작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100명, 200명이 만나서 창작자를 다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창작품이 다 달라요. 성격이. 어떤 사람은 먹방이고 어떤 사람은 뭐 지식 채널이고 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적인 어떤 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선의 방식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차선의 방식으로서의 어떤 규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내 방송엔 유리한데 저 사람 방송엔 불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들고 일어나겠죠. 이건 누구를 위한 법이야, 규제야 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사회적인 규제나 법 혹은 질서를 만들기 결코 용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가끔 저도 그 속도 위반 딱지나 주차 위반 딱지를 띄는데 돈 낼 생각이 화가 난단 말이에요. 도대체 여기서 왜 30km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요. 학교는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어린이야도 이게 왜 30km인 거예요 도대체? 아니 여기서 주차장이 하나 1km 바깥으로 나가야 주차장인데 나보고 주차 딱지를 도대체 몇 장을 띄는 거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나라에서 저게 투덜투덜 거리지만 벌금은 냅니다. 왜? 그래야 공공체로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벌점이 2배 13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오는데도 벌점 2배입니다. 스쿨.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내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킴으로써 다음 약속을 내가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면 되는 건데 순간적으로 약속을 다 해놓고 사회적인 규제와 법과 질서를 이야기해놓고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이 아름다운 뭐 옛날엔 헬조선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 나가보시면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전화만 하면 배달 음식 들어오고 여성분들이 심야 시간에 술 드시고 좀 늦게 귀가해도 별 사고 안 나고 그죠? 따뜻하고 공공질서도 잘 돼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의료보험 특히 좋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살려면 우리가 공공체로서의 어떤 질서에 대한 것들을 지키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유튜브도 그렇고 나만 돈 벌면 돼 라는 순간으로서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규제 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순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공화국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합니다. 뭐 사족이 될 수 있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본인의 유튜브 알고리즘 거리낌 없이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저는 죽기 직전에 휴대폰을 그거부터 지우셔야 다들 그거부터 지울 지우셔야 시간이 할걸요. 없기 때문에 거꾸로 몰래- 물로 빠지거나 몰래 숨어서 뭘 보고 있는지 그건 다 그 안에 드러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길티 플레저들이 여러분의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게 또한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건 이게 좀 오래된 이론이라서 이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침묵에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다 결국에는 보고 싶은 걸 보게 되고 듣고 싶은 걸 듣게 되고 자꾸 유튜브를 그런 플랫폼을 내 아이디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말 진짜 들어야 될 반대쪽 얘기나 내가 접해야 될 내가 모르는 얘기만 듣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의 세계에 함몰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유튜브를 빌려서 제가 보고 싶은 걸 마음껏 보고 가끔 드리고 그래요. 가끔 쓸데없는 채널 차단도 눌러놓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뭐 저 꼰대 같은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신문 옛날에 종이 신문을 보면 어쨌든 물론 뭐 그 편집자의 의도에 맞춰서 배열이 된 신문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다 봤단 말이죠. 그리고 뉴스를 시청할 때도 거기 가끔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네, 뭐 사설 같은 거 보면 논조에서 벗어나. 그렇지만 그런 의견이 나의 그 얘기를 형성하는 게 그 아까도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 있잖아요. 상업주의적인 어떤 스포츠국 사장과 저널리즘을 중시하는 사람과 이걸 연출해야 되는 부하 직원의 셋이 토론을 하면서 뭔가 그래도 좋은 의견을 향해 나가잖아요.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변증법이잖아요. 정반 합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는데 한쪽 의견만 계속 있다 보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라 좀 그러시겠지만 개개인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택시 타고 기사님하고 의견이 좀 다르거나 저기 아드님하고 의견이 좀 달라도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공화국인데. 근데 같이 문제는 좀 합시다.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극단주의로 가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도 극단주의로 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잘 풀어줄지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풀어줄지 생각하기보다는 나부터 그러지 뭐, 말자는 생각을 많이 하는 너무 거창해졌습니다만 저쪽에 계신 분들은 원래 그러셨던 분들이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거죠. 왜냐하면 저하고 아버지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저하고 또 뭐 저는 아이는 없습니다. 젊은 세대하고 생각이 또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거죠. 지금 분위기 보면 갑자기 선 거놓고서 양쪽 어느 한쪽이 다 전멸해야지만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도 그렇고. 예전에는 중세 시대 때까지는 또 근대까지는 생각이 다르면 죽였거든요. 실제로 죽였어요. 왜 자꾸 무서운 얘기를 해요? 영화 홍보해야 되는데 지금. 아, 예. 근데 영화 속에 나오잖아요. 저 네. 검은 9월탄. 팔레스타인의 검은 9월탄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서 죽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든 건 그러지 않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서로 안 죽이고 생각 다른 사람이 합의 봐서 잘 살으라고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게 민주주의인데. 그 이야기 이어서 오늘 9월 5일 재밌게 보셨으면 또 한편의 영화 있습니다. 뮤넨이란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를 보면 요 이야기 다음 영화예요. 다음 이야기예요. 왜냐면 복수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우리 선수단을 죽였어? 네. 복수해. 다 죽여. 그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관련자들 마지막 한 놈까지 다 죽여. 해서 이제 복수전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복수가 거듭되면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평화가 안 오고 있죠. 마지막에 스티븐 스필버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서 그런 영화를 만들었죠. 쉰들러 리스트도 만들었는데 그 뮤넨의 마지막 장면에 가게 되면 이 뉴욕의 그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한번 마천루가 있는 빌딩 있는 마천루가 있는 그 스카이라인 이렇게 한번 훑으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 뮤넨의 배경이 된 장면 그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죠.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의 트윈타워가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팔레스타인 거물 9월달의 테러 그리고 모사드의 복수전 그리고 알카에다의 공격 과연 폭력이라는 어느 한순간에 끝난 것인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를 스필버그가 바로 이 9월 5일에 말하자면 뭐 2편 같은 그 뮤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또 보시고 이 영화를 또 다시 보셔도 아마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매칭이 되면서 아마 훨씬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아까 한 분 더 한다고 했죠? 예, 마지막.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질문하기가 좀 약간 부끄러운데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모두 집에 가고 싶어요.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도에 대한 언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어쨌든 영화라는 것이 재현의 윤리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니까 사실 그 저는 약간 최근에 봤던 존 오브 인터레스트 생각도 되게 많이 났었어요. 이제 거기서도 실제로 총격 장면이 영화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화면 밖에 그 프레임 밖에 있는 총격 소리로 그것을 나타내는데 사실 9월 5일에서도 처음에 나오는 총격도 실제 화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프레임 밖에 소리로 들리고 공항에서의 어떤 총격 소리도 그 소리로만 이렇게 들려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방송 화면을 통해서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거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어찌 보면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룰 때 뭔가 직접 그 현장에 나가 있는 뭐 경찰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찍었다면은 훨씬 더 뭔가 생생하고 좀 더 자극적인 영화를 찍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은 그거 나름대로 어떤 저는 윤리적 판단을 이 영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현의 윤리?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실제로 보도나 방송에서의 윤리랑도 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영화를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 총격이나 어떤 잔인한 장면을 노출시키기보다는 너라면 저널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래라는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더 많이 집중해서 생각하게 이제 하는 어떤 영화적 연출이었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말씀하신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실제로 잔인하게 가스실이나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도 오히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 나치들의 모습을 대비되면서 그게 훨씬 더 비극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게 연출된 영화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항상 어떻게 보면 가공된 어떤 편집된 그 뉴스나 결과물들이 최대한 현실을 잘 반영해서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미디어 종사자로서의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요약이 나의 시선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방송이든 연출자든 진행자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가치 판단이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였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뭐 비단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예술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화가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22시간에 걸친 생방송을 1시간 반 동안 보여줄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의 7, 80년에 걸친 인생을 2시간 안에 정리를 끝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영화적 이제 스킬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사실은 이제 이 보도국 사람들, 그러니까 보도국이 아니라 스포츠국 사람들이 그 스튜디오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바깥쪽 부분들을 생략하거나 어떤 사운드만으로 이제 그 들려줌으로써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서 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바깥쪽의 어떤 상황들을 내 상상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죠. 영화를 보는 동안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 안에 잡혀있는 9명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하는 것을 내 머릿속의 상상을 통해서 이제 그림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감독이 의도한 부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직설화법을 쓰는 그 화법하고요, 말하자면 은유와 상징을 사용하는 화법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 영상 미디어인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를 많이 보시죠.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옛날 아저씨 저 같은 꼰대들은 책을 안 읽는다고 활자를 안 읽는다고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럼 또 몇몇 분들이 이제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다, 미디어가 바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미디어가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영상과 텍스트의 차이가 아니고요. 텍스트로 보는 것들은 되게 문어체로 쓰여집니다. 그렇죠? 책에 쓰여지는 건 거의 문어체예요. 그리고 영상의 언어는 구어체입니다. 말하듯 쓰여져요. 이건 왜 문제가 되냐면요. 구어체는 직설적인 화법을 쓰죠. 그러니까 상상하지 않고 그냥 그 문장만 바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문어체는 되게 은유와 상징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구어체로 사용되는 부분들은 말하자면 그 안에서 직접적인 대화로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앞서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사실은 문어체로 쓰여진 영화예요. 그래서 은유와 상징, 은폐, 연기, 지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객들을 스스로 사고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같은 영화, 소위 오락물이라고 불리우는 영화들은 구어체를 사용해요. 숨겨진 의미도 물론 대사 속에 몇 개 감춰둘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구어체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러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상황들도 전달하지 않고 말하자면 어떤 문학 도서가 책에다 문어체로 쓰는 그런 문장처럼 대사들을 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상상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이 영화 속에 투영시킬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앞서 이야기하신 총격전의 장면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상상력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영화로서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영화고 아카데미 각본상에 노미네이트 현재 돼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있나요? 네, 집에 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SNS에 꼭 올려주세요. 저희들 뭐 초청해 주신 이 제작사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오상진 씨는 역시 잘생겼더라. 김태훈 씨는 생각보다 훨씬 잘생겼더라. 라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짜뉴스는 잘 스스로 걸어내시면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